미국 여론조사 결과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미국 국민 9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 결과는 어느 기자의 주한미군 보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린 모건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치 칼럼니스트로 7년째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 칼럼이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한반도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지난 3년간 매주 하나씩 이 주제로만 52개의 칼럼을 써왔을 정도니까요. 오늘도 저는 라디오 방송국 녹음실에 앉아 마이크를 마주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에린의 시선이라는 10분짜리 코너를 맡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주한미군, 과연 필요한가였죠.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말투가 더 강해집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논리는 더 날카로워지죠.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팩트를 나열하고 미국의 아시아 군사 개입이 가져온 비극적 역사를 짚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더는 미국이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콘솔 너머에서 프로듀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청취자 반응도 즉각적으로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제 말에 열광하고 누군가는 격렬하게 반대하죠. 이런 반응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흔드는 일,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니까요.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지만 첩보일 수 있으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 담당자라는 남자가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을 본격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앤드류 톰슨 병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삼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철수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통해 그 여론을 조성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철수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철수를 주장해온 강력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고 덧붙였어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타국의 땅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베트남과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이런 희생이 과연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냉전이 끝난 지 오래됐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명분이야 충분하죠. 누군가 또 죽었으니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차가운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국제 정치는 결국 이해관계의 싸움이고 저는 그 안에서 옳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고자 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미국 전역에 퍼질 목소리를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한번 미군이 사망했다. 이제는 철수할 때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제 기사가 가져올 파장을 그려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었죠.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에서는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포천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야간훈련 중 미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26살의 앤드류 톰슨 중사는 순찰 중 절벽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뉴스 화면 속 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제복을 갖춰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워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앤드류 톰슨의 죽음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었죠. 그의 비극적인 죽음이 제 펜 끝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앤드류 톰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을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얻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비공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설득력 있는 철수론 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이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죠.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취재를 시작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제 기사 한 편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매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캐리어에 겨울옷을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의 워싱턴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앤드류 톰슨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어땠을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상사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심층 취재를 위해 한국에 간다고요. 상사는 제 제안에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열정적인 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는 제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철수라는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앤드류 톰슨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에 입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2년 전 한국으로 발령받았죠. 그의 삶에 관한 정보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과 몇 줄의 텍스트로는 그의 삶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고민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는 점점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용산 미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거리는 활기찼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이 제 눈에 들어왔죠. 용산기지에 도착해 신분을 확인받은 후 기지 내 추모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앤드류 톰슨 중사의 유품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기사 작성에 필요한 사실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미군의 비극적 죽음, 이제는 철수할 때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생각이었어요. 추모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중앙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앤드류 톰슨의 사진과 함께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거기에는 군화나 총기와 같은 전형적인 군인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손때 묻은 한국어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고 여백에는 영어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 옆에는 귀화 절차 요약이라고 적힌 프린트물이 있었어요. 가장자리에는 중요한 부분에 별표를 친 흔적이 역력했죠. 그리고 한글 메모들이 적힌 수첩도 있었습니다. 앤드류의 서툰 한글 필체가 페이지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에는 한국어 공부 계획과 만나야 할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방문해야 할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요. 정말 특이한 건 따로 있었죠. 테이블 한쪽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치킨집 쿠폰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영어로 앤드류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은 손자국과 함께 그려진 하트 모양이 편지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유품들은 제가 상상했던 미군 병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을 떠나기 위해 날짜를 세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뿌리를 내리려 했던 사람의 흔적 같았습니다. 이질감이 저를 감쌌어요. 앤드류 톰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소박한 노트였어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지만 페이지를 넘기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침범과도 같은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이 망설임을 이겨냈어요. 첫 페이지를 열자 깔끔한 필체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낯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렌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앤드류의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의 놀라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과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나눈 소소한 교류까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쓰려던 기사의 주인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대신 실제 앤드류 톰슨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한 젊은이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챙기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취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앤드류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 그의 삶의 흔적을 좀 더 따라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메모에 적힌 은서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글 맵을 이용해 은서 고아원을 찾아냈습니다.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앤드류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가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고아원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몇 개의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죠. 문을 두드리자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연 여성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앤드류 톰슨 중사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번졌어요. 박은서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아원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앤드류가 함께한 사진도 여럿 있었습니다. 소박한 사무실로 들어가 앉자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앤드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앤드류는 약 2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함께 김밥을 만들고 때로는 그저 함께 놀기도 했답니다. 박은서 원장의 말에 따르면 앤드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아이들은 그를 앤드류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사무실 한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앤드류가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뉴스에서 봤던 딱딱한 군인의 모습이 아닌 밝고 생기 넘치는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앤드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은서 원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앤드류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들이었죠. 저는 용산 기지에서 발견한 귀화 시험 관련 메모를 언급했습니다. 은서 원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앤드류는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귀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때로는 박은서 원장에게 귀화 절차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앤드류 톰슨은 제가 기사에서 그리려 했던 인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병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뿌리내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던 인물이 오히려 한국에 남고 싶어 했다니 아이러니했죠. 박은서 원장은 앤드류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매우 힘들어했다고 해요. 특히 앤드류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지민이라는 아이는 며칠째 말을 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서 원장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고아원 뒷뜰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제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앤드류 삼촌의 친구라고 답하자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앤드류 삼촌이 언제 다시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앤드류 톰슨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주한미군 병사 이상이었어요. 그는 이 작은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앤드류 삼촌이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미 국방부가 원하는 기사는 분명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고아원에서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도시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안개가 가득했어요. 앤드류 톰슨이라는 인물의 실체가 제가 그리려 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은서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야
앤드류가 썼던 메모장 한 권을 더 발견했다며 이것도 함께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앤드류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즉시 다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은서 원장으로부터 메모장을 건네받고 난 후 원장님은 제 앞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한 가지 에피소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귀화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작년 겨울 앤드류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와 도왔다고 해요.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고 또 누군가는 노인을 편안하게 눕히고 다른 이는 가방을 베개 삼아 받쳐주었죠. 박은서 원장의 말에 따르면 앤드류는 그날 이후 한국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를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따뜻함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었죠. 박은서 원장은 앤드류가 종종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차갑고 바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정과 배려가 흐르는 사회라고 느꼈다고 해요. 미국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우리라는 개념에 매료되었다고 했죠. 박은서 원장이 자리를 뜬 후 저는 그녀가 건네준 메모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앤드류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나라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자 앤드류의 한국 생활이 더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이 사회에 진정으로 녹아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앤드류가 경험한 소소한 일상들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주문한 삼겹살, 버스 기사님과 나눈 서툰 한국어 대화, 동네 할머니가 건네준 귤의 달콤함까지 그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앤드류가 쓴 한국에서 배운 것들 목록이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예의와 배려, 어르신에 대한 공경, 음식을 나누는 문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치 한국 문화의 정수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싶었던 것처럼요. 고아원을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앤드류 톰슨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론을 강화하려 했던 며칠 전에 제 계획이 무색해졌어요. 그는 철수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인간적 연결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자취를 더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앤드류 톰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앤드류가 남긴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어요. 일기장을 넘기던 중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작은 한옥방 안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앤드류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어요. 추석 명절 음식으로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한 상 앞에서 모두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앤드류의 얼굴에는 제가 본 어떤 사진보다도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영어로 추석, 명절 저녁,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 미군 병사를 명절에 초대한 걸까요? 그들은 앤드류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사진이 빠져나온 일기장 페이지에는 후니치킨, 김 사장님, 목요일 저녁 6시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구글 지도로 검색해보니 용산기지 근처에 있는 작은 치킨집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후니치킨은 알록달록한 간판이 눈에 띄는 소박한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튀김 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고 카운터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앤드류 톰슨에 관해 취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라 불리는 그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앤드류의 죽음 소식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저를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앤드류를 포함한 여러 미군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일기장에서 본 추석 사진도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
앤드류가 처음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다고 해요. 영어를 거의 못하는 그녀와 한국어를 모르는 앤드류가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통했던 첫 만남을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그 후로 앤드류는 단골이 되었고 점차 가족처럼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김 사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앤드류와 함께 근무했던 미군 친구들을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2명의 젊은 미군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마이크와 제이슨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그들은 앤드류의 친한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앤드류는 부대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어요. 항상 한국어 책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공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의 열정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이크는 추석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항상 혼자였던 앤드류를 김 사장님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해요. 마치 아들처럼 챙겨주었던 김 사장님,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한 추석 명절은 앤드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앤드류는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다고 자주 말했답니다. 김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앤드류는 단순한 외국인 손님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추석날 찍은 사진 속 웃음이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이슨은 앤드류가 한국에 계속 남고 싶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복무가 끝난 후에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거나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종종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답니다. 실제로 그는 비자 문제와 창업 절차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죠. 호텔방 침대에 앉아 노트북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어요. 철수를 주장하는 글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워싱턴 본사에서는 벌써 3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언제 보내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죠. 핸드폰으로는 편집장의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서울에 온 지 사흘째, 저는 앤드류 톰슨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했던 기사는 도저히 쓸 수 없었어요. 국방부에서 원했던 철수론을 뒷받침할 인물로 앤드류를 그릴 수 없었죠. 그것은 그의 삶을 왜곡하는 일이니까요. 메일함을 열어보니 편집장이 보낸 제목 제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젊은 청년이 죽었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제목은 앤드류가 아닌 마치 정치적 희생양처럼 그를 그려내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했죠.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은서 원장, 김 사장님, 앤드류의 동료들, 그들의 눈에 비친 앤드류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을 켰어요.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말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수의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남고자 한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과 국방부와의 암묵적 약속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심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한 인간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인지. 책상 위에 놓인 앤드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의 서툰 한글 연습이 담긴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 내 2번째 고향, 이런 단어들을 그가 정성스레 써내려간 흔적이 마음을 울렸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앤드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마음속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국방부와의 약속, 편집장의 기대, 그런 것들보다 더요. 새벽녘, 마침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병사의 삶. 앤드류 톰슨은 왜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나? 이 제목은 편집장이 원하는 것도 국방부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앤드류의 진실된 이야기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노트북에서
화상통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사의 최고 편집장인 마이클 하퍼였어요. 그의 굳어진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 전야와 같았죠. 마이클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직 기사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본사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강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명 위에서 압박이 있었겠죠.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제가 쓸 기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전략적인 시각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린 이걸로 청문회 테이블 하나를 뒤집을 수 있어라는 그의 말에서 이 기사에 걸린 정치적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죠. 침묵으로 일관하자 마이클의 어조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국방부와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특별한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약속을 한 것처럼 말이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앤드류의 유품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장과 한국어 학습 노트,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그 속에서 앤드류의 삶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는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캘린더 메모에는 한국 창업비자 세미나 일정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날짜는 그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세미나 옆에는 27비자 신청 준비물 확인하기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죠. 그는 정말로 한국에 남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기사의 윤곽은 이미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또 다른 희생, 불필요한 주둔, 철수의 때,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만을 담기로 했어요. 정치적 의도도 억지스러운 해석도 없이 말이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편집장의 실망, 국방부의 압력, 어쩌면 제 커리어에 미칠 영향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걱정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어요. 기사를 보낸 직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편집장이었어요. 그는 기사를 즉시 읽었고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철수 논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썼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앤드류가 한국에 남고 싶어 했다는 것과 그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이죠.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알아서 하라며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담은 진실성이 그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다만 후폭풍에 대비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요. 예상대로 기사는 미국 내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철수론자들은 당혹스러워했고 주둔 옹호론자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은 일반 대중들의 공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앤드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죽음 이면에 있는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인 해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류의 죽음은 단순 사고였으며 안전수칙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급박한 대응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죠. 보수 방송국들은 제 기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원했는데 왜 주둔의 이유를 쓰냐며 분개했어요. 모든 소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앤드류의 유해가 안치된 곳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미군 묘지였어요. 그의 묘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정치의 도구로 쓰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기억하겠다고요. 한국을 사랑했던, 이곳에서 새 삶을 꿈꿨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한 청년으로 말이죠. 묘지를 나서는 길에 박은서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제 기사를 읽었다고 앤드류를 진실되게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기사를 통해 앤드류 삼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번 취재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제 노트북에 새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앤드류 톰슨의 의문의 죽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이제 더 깊은 조사를 해야 할 때였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도구가 아닌 진실의 전달자로서 말이에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앤드류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살게 한다.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한다. 그의 꿈은 중단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 펜을 통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말이죠. 미국 재벌들 사이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전혀 없던 한국 스타일의 센터가 생겼는데요. 이 센터를 가기 위해 너도 나도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되기만 1년이 걸린다는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 셀린이에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만 이 시간을 갖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출산은 수년간 간절히 바랐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일이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스스로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간 불임 클리닉을 찾아다니며 무수한 검사와 시술을 받았고 매번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을 맛보아야 했어요. 아예 희망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2주를 확인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유산의 소식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습관적인 유산은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을 쉽게 놓치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얘기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건지 괴로웠어요. 남편인 바스티안 역시 저만큼이나 괴로워했지만 언제나 제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고 포기하지 말자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시도 끝에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듣고도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죠.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제게 쉽게 안심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복부를 쓰다듬으며 아기가 무사히 자라길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긍정적인 말을 건넸고 초음파 화면 속 아기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바스티안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를 꼭 끌어안았죠.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임신 소식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과정은 제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술과 치료로 약해진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심한 입덧으로 매일 아침을 고통 속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가벼운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졌으며 누워있어도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 불균형이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바스티안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출산 후 제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인터넷을 검색하며 산모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스티안이 다니는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래라면 쉽게 해결될 사안이었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였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약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팀원들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고 많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바스티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으며 때로는 집에서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동료 중 한 명인 준혁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준혁 씨는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죠. 그가 투입되면서 문제는 빠르게 정리되었으며 프로젝트는 무사히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바스티안은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혁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였지만 저는 잔뜩 긴장했고 걱정이 앞섰어요. 임신 후 체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자신이 없었고 손님 접대에 필요한 에너지도 부족했죠. 하지만 바스티안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 집안 정리까지 완벽하게 챙겼어요. 드디어 저녁 식사 날 준혁 씨가 우리 집을 찾았고 와인과 디저트를 손에 들고 있었죠.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으며 제 상태를 걱정하며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스티안과 준혁 씨의 회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경청했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 씨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저를 편하게 만들었고 대화의 주제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세심했으며 제 상태를 걱정하며 임신 중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었어요. 미국 문화에 익숙한 듯 했지만 어딘가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바스티안의 동료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그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임신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 아이라 모든 것이 걱정되고 두려웠죠. 그러자 준혁 씨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며칠 만에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전문시설에서 관리를 받는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모유 수유나 신생아 케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처음 듣는 개념에 놀랐으며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곧바로 육아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부럽게 느껴졌어요. 바스티안도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준혁 씨에게 미국에도 그런 조리원이 있는지 물었고 혹시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준혁 씨는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생겼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왔는데 미국인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부부는 출산을 앞두고 극도로 약해진 제 몸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출산 후 제가 바로 육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고 산후 우울증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조리원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바스티안은 본격적으로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준혁 씨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내 한국식 산후조리원 관계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죠. 특히 준혁 씨는 자신의 한국 인맥을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식 조리원은 최근 미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었고 출산 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현지 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전문적인 산후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신생아 케어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조리원은 이미 많은 예약이 차 있어 대기 명단조차 길었고 문의 전화조차 받기 어려울 정도였죠. 특히 출산을 앞둔 상위층 인사들과 일부 연예인들까지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과 유명 운동선수들의 아내들도 찾는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약이 최소 1년 전부터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조리원은 예약금만 수천 달러에 달했고 VIP룸의 경우 그 금액이 더욱 높았죠. 바스티안은 매일같이 전화를 돌리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빈방이 없다는 얘기뿐이더라고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조리원에서 연락이 왔죠. 원래 예약되어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한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이었고 마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출산 예정일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제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자연분만은 무리였고 처음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검진을 통해
수술 날짜를 조율했고 저는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답니다. 바스티안은 저보다 더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제 건강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기에 작은 변수 하나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이 가서 저를 보살폈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 곧바로 의료진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앞에서는 최대한 차분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준혁 씨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는 순산을 기원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작은 아기 신발과 함께 정성스러운 손편지가 담긴 선물이었죠. 그 선물을 받아든 순간 저와 바스티안은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준혁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답니다. 편지에는 이런 대단한 일을 꿋꿋이 견뎌낸 저희 둘을 축복하는 내용과 앞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원의 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출산을 앞둔 긴장된 순간에 이런 따뜻한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 바스티안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은 그 순간 의료진들의 긴박한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산모 상태가 위험해서 즉시 응급처치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 아기만은 무사히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수술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의 생체 신호가 위험 수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긴급히 호출되었답니다. 제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지만 주변의 긴박한 상황은 느낄 수 있었어요.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그저 희미한 불빛만을 바라보며 버텼죠. 다행히도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제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위험한 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바스티안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수술실 앞을 계속 서성이며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긴박했던 15분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의료진들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제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제 괜찮다며 아기도 산모도 모두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첫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퍼졌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스티안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건강하다고 전해주시며 축하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바스티안이 곧장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그동안의 기다림과 고통이 보상받는 듯한 순간이었죠. 미국에서는 보통 출산 후 며칠 동안 입원한 뒤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곧바로 예약해둔 한국식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리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병원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쉴 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조리원 내부는 마치 고급 스파처럼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고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어우러진 은은한 허브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리사라고 소개받은 김혜숙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잘 오셨다며 편히 쉬라고 말씀해주시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혜숙 선생님은 친절하게 조리원의 구조와 시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산모 전용 스위트룸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3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 파스텔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벽지 색상부터 조명 밝기, 침구류의 소재까지 전부 산모의 심신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선택된 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최고급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와 허리를 편하게 받쳐주는 온열 기능 좌석이 있었고, 세면도구부터 수유용품까지 필요한 모든 물품이 손 닿는 곳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방 한쪽에 마련된 미니 주방에는 산모를 위한 각종 차와 간식이 구비되어 있어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인 건 제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였어요. 망설이며 혹시 아기들은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해숙 선생님은 웃으시며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전문 간호사 3명이 8시간씩 교대로 상주하면서 아기들의 체온과 호흡 그리고 수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숙 선생님께서는 아기에게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의 소아과 전문의와 화상 진료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밤중에도 전문가들이 아기를 세심하게 돌봐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NICU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아기의 상태를 24시간 관찰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육아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출산 후 밤잠을 설치며 홀로 아기를 돌봐야 할까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제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마치 최고급 웰니스 리조트의 프로그램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한방 마사지를 시작으로 점심 식사 후에 부종 관리 마사지, 저녁 무렵에 전신 이완 마사지까지 하루 3번의 전문 케어가 진행됐죠. 좌욕은 항균 작용이 있는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로 하루 2번 진행되었고, 부종 관리를 위한 공기압 마사지기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사지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지는 따뜻한 공간에서 15년 경력의 전문 마사지사가 개인별 통증과 부종 상태에 맞춰 맞춤형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허리와 골반 주변에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으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한식 맞춤 식사였어요. 식사는 그야말로 산후 회복을 위한 맞춤형 보양식으로 제공된다고 했죠. 처음엔 한국식으로 모든 끼니를 먹는다는 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다르더라고요. 아침마다 정성스레 끓인 한방 삼계탕이나 전복죽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매일 다른 한약재를 넣어 영양가를 높여주었어요. 몸에 뜨거운 기운이 도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해조류와 들깨를 활용한 요리가 많아 산후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산모들은 이런 걸 당연하게 먹어왔다니 너무 부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미국 여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한번 체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조리원에서 만들어준 산모 동기 모임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산모들끼리 모여 육아 노하우부터 산후 우울증 대처법까지 평소에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터놓고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든든한 동료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만난 산모들과는 단체 채팅방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게 산후 우울증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방식만큼은 미국에서 꼭 따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역시나 소문대로 한국식 조리원은 만족스러웠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며 조리원 생활을 원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금세 조리원 생활이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주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그동안 저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했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김혜숙 선생님과 함께했던 경험이었어요. 혜숙 선생님은 단순히 조리사의 역할을 넘어 마치 가족처럼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존재였죠. 밤낮으로 저의 건강을 살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던 그분의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죠. 그날 유독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동안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피로감에 당황스러웠죠. 그때 혜숙 선생님이 저의 상태를 금방 알아차리고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산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직접 만드신 한방차를 권하셨어요. 대추와 생강 또 계피가 어우러진 달콤하고
은은한 향의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나른해지며 긴장이 풀렸죠. 그분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출산 후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 조리원을 떠나는 날 해숙 선생님과의 이별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퇴소 수속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죠. 그때 해숙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수제 보온팩을 건네주셨습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해둔 작은 선물을 전해드렸죠. 향초와 핸드크림이 담긴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죠.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깊이 각인될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조리원에서 배운 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썼죠.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 절친한 친구 이바나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첫 출산을 2달 앞두고 있었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많은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조리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한국식 조리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따뜻한 돌봄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바나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 조리원을 예약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머물렀던 조리원은 이미 6개월치 예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자가 넘쳐났고 단기간 내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실망한 이바나를 위해 저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죠. 지인들에게 문의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같은 지역에 새로 문을 연 프리미엄 조리원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시설과 프로그램은 제가 경험했던 곳과 비슷했으며 오히려 일부 시설은 더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죠. 산후 피부 관리 프로그램도 추가되어 있어서 이바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이바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리원에서의 일상을 더욱 상세히 들려주며 안심시켰죠. 아침마다 제공되는 따뜻한 한방차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의 손길로 진행되는 마사지 시간, 24시간 운영되는 신생아 케어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바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빨리 조리원에 가고 싶다며 출산 후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죠. 저는 틀림없이 만족할 거라 확신하며 뿌듯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바나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바로 조리원에 입소했어요. 그런데 이바나가 조리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저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밝고 경쾌한 톤이 아닌 불안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식 프리미엄 조리원이라고 홍보했던 그곳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었고 직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에 근사했던 시설은 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죠. 이런 곳에 아기를 맡기고 쉬어도 되는 거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식 조리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곤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저는 즉시 조리원 방문을 결정했죠. 다행히 아기는 이제 100일이 지나 건강했고 남편이 집에서 돌봐줄 수 있었기에 바로 차를 몰아 이바나가 있는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하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첫인상부터 제가 머물렀던 조리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했었는데 조리원 내부는 정신없이 분주했고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둘러보니 곳곳에 관리 소홀의 흔적이 보였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았죠. 특히 신생아실 앞을 지날 때는 소독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바나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지 않았고 영양 균형은 고려되지 않은 채 대충 만든 음식이 나왔어요. 신생아실은 위생 상태가 불량했고 직원들의 태도도 불친절하고 무성의했죠. 밤중에 아기가 울어도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기저귀 교체도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조리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기로 결심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담당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했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 조리원이 한국식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한 중국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심지어 직원들 중 상당수가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도 없었죠. 그러면서 이바나는 여기서 지내느니 차라리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식 조리원을 추천한 게 저였던지라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리원 측에 퇴소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 측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을 내세우며 퇴소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았고 처음 계약할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저는 이대로라면 여기가 한국식을 따라한 중국 업체라는 걸 인터넷에 올릴 거라며 아까 내부 사진도 다 찍어놨다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전달했죠. 강경한 태도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조리원 측은 마지못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바나는 결국 부실한 조리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출산 후 가장 중요한 회복기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바나에게는 지금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케어가 절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곧바로 해숙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이라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해숙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분은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셨고 즉시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해숙 선생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침 일주일 정도 비어있는 방이 있다며 장기 입소는 어렵지만 이바나가 긴급하게 머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해숙 선생님의 따뜻한 제안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분은 역시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바나는 처음에 많이 망설였어요. 또다시 낯선 환경으로 옮겨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컸고 몸도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해숙 선생님의 조리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지친 표정에 작은 희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이바나에게 여긴 진짜 다르다며 나만 믿으라고 안심시켰죠. 새로운 조리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톤의 조명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한방향이 코끝을 감쌌어요. 해숙 선생님은 직접 현관까지 나오셔서 이바나를 맞이하셨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세심한 안내를 해주셨죠. 특별히 준비해두신 따뜻한 찜질팩과 허브티를 건네시며 고생 많았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셨죠. 그러자 이바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바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고급 침구가 준비되어 있었고 산모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들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창가에는 은은한 향의 가습기가 가동되고 있었고 따뜻한 온도로 유지된 실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이전 조리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세련된 환경이었어요. 조리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바나의 표정은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제공되는 따뜻한 한방차를 시작으로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건강식이 정시에 제공됐어요. 오전과 오후에는 전문 마사지사의 케어가 이어졌고 산후 회복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죠. 특히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신생아실 덕분에 이바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 치료와 좌욕 프로그램은 그녀의 회복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오전에는 한의사 선생님의 맞춤형 침 치료가 진행되었고 하루 3번 제공되는 약제 좌욕은 산후 회복을 크게 앞당겼죠. 해숙 선생님은 수시로 이바나의 상태를 체크하시며 그녀의 체질과 컨디션에 맞는 특별 케어를 추가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바나는 이런 세심한 관리에 감동하며 매일 회복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바나는 문득 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한국식 조리원이라며 여기 오길 진짜 잘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곤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내가 왜 그토록 한국식 조리원을 추천했는지 이제야 이해했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바나가 조리원을 떠나는 날 해숙 선생님과의 작별 인사는 특별했어요. 그녀는 해숙 선생님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 해숙 선생님이 보여주신 정성과 배려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해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입안하는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테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식 조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산모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보살핌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식 조리원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다른 예비 산모들과도 나누며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